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을왕리의 여친과 드라이브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2년 겨울이었다. 그 계절은 유난히 차가웠다.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내 삶엔 그 어떤 따뜻함도 설렘도 깃들 여지가 없었다. 그 시기 나는 30살이었다. 스스로도 꽤 성숙하다고 생각했고 남들이 보기엔 이제 막 어른의 껍질을 벗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됐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30에 나는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의사 앞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뇌경색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 몸은 언제나 정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머리, 목, 우측 가슴, 우측 팔, 우측 무릎. 이건 그냥 신체 부위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수술대에 올랐던 부위들이다. 줄줄이 나열되는 이 부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오른쪽이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 오른쪽이라는 방향성이 꼭 어떤 저주 같았다. 이번 뇌경색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생긴 부위는 역시 우측 뇌였다. 어릴 적부터 나는 이상하게 오른쪽에 대한 불운을 몰고 다녔다. 사고도 다치기도 수술도 언제나 오른쪽이었다. 마치 왼쪽은 무언가 보호받는 영역이라도 되냐. 오른쪽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 그 불행의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땐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시골의 좁은 농로를 따라 교회에 다니곤 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어느 여름날, 노을이 붉게 깔린 저녁 무렵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교회에서 돌아오던 길. 사고는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났다. 갑작스레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내 몸을 덮쳤다. 당시 나는 5살이나 6살 정도였을까. 몸이 유연했던 덕분인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다. 그 다음 주 같은 길에서 같은 오토바이에 또 치였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정확히 3주 연속이었다. 이쯤 되면 사람도 학습이라는 걸 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제야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4주차엔 조심스럽게 길 가장자리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반긴 건 오토바이가 아니라 수로였다. 길 가장자리에 쌓인 돌 위로 미끄러지듯 빠져버린 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버둥거리다 외할머니 손에 간신히 건져졌다. 그날 이후 나는 목숨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그 이후에도 내 인생은 사고의 연속이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미끄러운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무릎이 거꾸로 꺾이는 사고를 겪기도 했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원인도 모르게 폐가 터지기도 했으며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을 뻔한 일도 친구와의 싸움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죽음이란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 뇌경색은 그 어떤 사고보다도 나를 깊이 무너뜨렸다. 사고가 닥칠 땐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어디선가 나를 지켜주던 그 운이나 존재도 내 곁에 없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0, 겨우 30의 말이다. 진단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조용히 떠나기보단 업무 인수인계를 꼼꼼히 마쳤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펑크 없이 일이 넘어가니 좋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정성껏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다. 사장님은 물론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는 이직을 이유로 떠난다고 말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시점 내가 가장 걱정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아니었다.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그 아이였다.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그 아이가 먼저 걱정됐다. 이해한다. 그건 분명 불효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순서를 따지지 않더라. 그 애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웃을까? 어떻게 혼자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곧 죽을 거라는 말, 병이 깊다는 말,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업무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저녁. 퇴근 후 나는 여자친구를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날도 그녀는 여전히 해맑았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 나는 무심히 그녀를 바라보며 이 아이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밝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이제 누구랑 드라이브를 다닐까?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바다나 보러 가자. 그렇게 밤 12시가 넘은 시간. 우린 을왕리로 향했다. 가는 길은 어딘가 낯설었다. 매번 다녔던 길인데 이상하게도 내비게이션이 다른 경로를 안내했다. 안개는 자욱했고 도로 위엔 차가 거의 없었다. 귀를 간지리듯 어딘가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불쾌한 소리. 그때는 그냥 차에 문제가 생겼겠거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저 신호였던 것 같다. 평소라면 떠들썩한 음악을 틀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조용히 그냥 그렇게 침묵 속에서 달렸다. 을왕리 초입에 도착하자 안개가 조금 걷히고 길이 평탄해졌다. 차를 주차하고 우리는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곳은 고요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섬뜩한 기운이 있었다. 여자친구는 말이 없었다. 늘 밟던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안개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아야 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차에 다시 올랐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 키를 눌러 차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묘하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갔고 운전석에 앉는 그 짧은 찰나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진 내 안의 본능을 억누르려 애썼다. 에이, 그냥 내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 되뇌며 일상처럼 움직였다. 브레이크를 밟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동을 켰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안전벨트를 걸어 당기고 오른손 엄지로 딸깍 벨트를 채웠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힐끗 바라봤다. 언제나 그랬듯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정적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왼손으로 라이트를 켜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잡아 피해서 뒤로 바꿨다. 엑셀을 밟았다. 모든 동작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익숙함 속 어딘가 이질적인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턴을 하며 해변을 등지고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그 불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스으으. 쇠를 가는 듯한, 정확히 말하자면 기계에 무언가가 끼어서 나를 긁는 소리 같았다. 귓가를 스치듯 나지막했지만 오히려 그 나지막함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긴장했고 핸들을 꽉 쥐며 도로를 응시했다. 차는 살짝 경사진 오르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정말 믿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타났다. 도로 한가운데 마치 펜션 건물만 한 덩치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검은색 후드 망토를 입은 팔과 다리가 기형적으로 길쭉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괴상한 형체. 저건 뭐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생각이라는 기능 자체가 마비된 채 나는 그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도로 한가운데 굳게 발을 박은 채 서 있었고 느릿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걸음이 마치 이제 너의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무표정해 보였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엑셀에서 바를 때는 단순한 동작조차 내 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안에서 들끓는 소리를 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힐끔 보았다. 내 옆자리에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했다. 무언가 확실히 아주 분명히 이상했다. 나는 목이 마른 듯 간신히 여자친구를 불렀다.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저것 좀 봐. 저기 저거.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겨우 끄어오는 숨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눈앞엔 여전히 그 검은 거대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고 귀엔 쇠가 갈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내 시야 가장자리에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내 귀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평생 가장 오싹한 한 문장이었다. 저걸 이제 봤어? 그 말과 동시에 차의 우측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게 보였다. 하얗고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 순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하얀 무언가가 내 차와 부딪혔다. 거대한 충격음.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있었고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차는 도로 위에 길게 스키드 마크를 남긴 채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터졌다.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무력하게 울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울음은 끊이지 않았고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그 장면, 그 존재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였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다 지쳐서야 겨우 차에서 내릴 결심을 했다.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문을 열었다. 밖은 여전히 추웠고 겨울 공기 특유의 싸늘한 기운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천천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앞을 바라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검은 거대한 형체도 차와 부딪혔던 하얀 존재도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어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도 없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 같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을왕리까지 왔는데,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다시 한번 믿기지 않는 눈으로 조수석을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의자엔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고, 시트는 마치 아무도 앉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고 평평했다. 그 자리에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해맑은 미소를 짓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만 같았는데 내가 본 건 환상이었을까? 내가 함께 운전해 을왕리까지 데려온 건 단지 내 망상일 뿐이었을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문을 닫았다. 차 안은 싸늘했다. 에어컨이 켜진 것도 아니고 창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어딘가 찬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은 이미 멍했고 두 다리는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문득 차가 부딪혔던 그 오른쪽 차 우측 범퍼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하얀 형체와 충돌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건 절대 착각이 아니었다. 소리도 들었고 충격도 느꼈고 브레이크도 급하게 밟았다. 만약 그게 사람이라면 어딘가 근처에 쓰러져 있을 터였다. 나는 차 주위를 돌며 하얗고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었다. 조금이라도 부딪힌 자국이 남았는지, 뭔가 튕겨나갔다면 그 흔적이라도 없을지. 조심스럽게 바닥을, 숲가를, 심지어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를 친 자국도, 무언가와 부딪힌 금속의 상처도, 하얀 천 조각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자리에 푹 꺼져버렸다. 차가운 바닥이 그대로 엉덩이에 닿았고 밤 공기 속 먼지와 모래가 바지가랑이에 묻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나는 지금 그 무엇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 혼란이 몰려왔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지금 이 모든 게 내가 꾸고 있는 악몽은 아닌지 볼일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아팠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시 일어나 차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석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패턴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몇 번이나 재시도를 한 끝에 겨우 잠금이 풀렸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기계적인 멘트가 짧게 흘렀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지금 나와 바다 보러 가자. 답장이 없었다. 그 후로도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 몇 개. 하나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 정말 안 나왔던 건가? 나는 혼자였던 건가? 믿기지 않았다. 무언가 무시무시한 퍼즐의 조각이 내 눈앞에서 퍼뜩 맞춰주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린 채 핸드폰을 꼭 쥐고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를 옆길에 조심스럽게 옮겨 세웠다. 다시 시동을 끄고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심지어 숨도 아주 얕게 쉬며 무언가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듯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즈음 나는 겨우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도착한 건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온몸이 뻐근했고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가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거실 소파. 거기에는 내 여자친구가 평화롭게 누운 채 쿨쿨 잠들어 있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마치 바다를 함께 다녀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아이의 숨소리, 자그마한 몸이 이불 아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더욱 믿기 힘들었다.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나는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그냥 집에서 잤지. 왜? 단순하고 당연한 대답. 오히려 내게 되묻는 듯한 순수한 표정.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여자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 말투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아니라 그녀 같은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침이 오는 건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일 텐데 나는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는 대신 불안과 공포로 맞이했다.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혹시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이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머릿속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고 예전처럼 웃었고 예전처럼 전화를 했고 예전처럼 만나러 왔지만 그 모습, 그 말투,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엔 점점 익숙한 낯설므로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게 동일한데 모든 게 어긋나 있었다. 말을 걸어올 때도 평소 하던 말투였지만 그 안에 미세한 어조의 차이가 있었고 웃을 때도
익숙한 웃음소리였지만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비어있음이 느껴졌다. 나는 점점 그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미뤘다. 물론 그녀는 이유를 몰랐다. 왜 내가 갑자기 멀어졌는지, 왜 예전과 달라졌는지. 그녀는 그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기만 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조차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 건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 해변에서 내가 본 것, 그 거대한 형체, 그 하얀 존재, 그리고 마지막에 내 귀에 속삭이던 그 한마디. 저걸 이제 봤어? 그 목소리는 지금도 꿈에 나올 만큼 생생하다. 가끔은 그녀가 웃을 때 그 말이 다시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그 표정 속에서 나는 그 밤을 다시 떠올린다. 그날 내가 진짜로 본 건 무엇이었을까? 내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정말 그녀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모습을 한 다른 무언가였던 걸까? 시간은 흘러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끝내 내게 이별을 고했다. 이제 지쳤어.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 순간 정말 슬퍼야 했는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제 그녀의 표정을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런 감정들이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며칠을 내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날을, 그 바다를, 그 새 갈리는 소리를, 그 목소리를, 그리고 그 하얀 무언가가 내 차 앞에 뛰어들던 순간을. 차는 결국 팔아버렸다. 범퍼와 본넷, 안개등과 라이트까지 모두 오른쪽만 망가진 상태였다. 마치 내 몸이 겪어온 고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정비소에선 고치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팔겠습니다. 그냥요. 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차를 인계하고 나서 정비소를 나서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차량의 오른편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햇빛이 닿지 않는 각도에서 무언가 스쳐간 듯한 얇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자국 하나가 보였다.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만 아는 흔적이었다. 그것은 그날 밤 그 충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본 환상과 현실이 잠시 겹쳐졌던 순간의 자취일 수도 있다. 확신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종종 우렁리 바다를 혼자 찾는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어쩔 땐 새벽에 찾아가기도 한다. 그 해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안개도 자주 낀다. 바람은 그때처럼 차갑다. 그리고 가끔 내 차 창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환영이 보일 때가 있다. 검은 후드, 긴 팔, 긴 다리, 그리고 아무 표정 없는 실루엣.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차를 세운다. 라이트를 끄고 엔진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 존재가 내게로 다가올지 그저 스쳐 지나갈지 모르기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는다. 그녀도 그 형체도 이제는 그 자리에 없다. 이야기는 정말 이제야 끝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아직 젊잖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그냥 미소로 넘긴다. 왜냐면 나는 안다. 진짜 공포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는 걸.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우물. 이 글을 세상 어딘가에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누구의 눈에 닿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도 나는 여전히 머뭇거린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본 누군가는 아니, 틀림없이 누군가 나의 정체를 알아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예전의 동료일 테고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이겠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다시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은 집요하고 오래된 사냥개처럼 끈질기며 무언가를 숨긴 자를 끝끝내 추적해 끝장을 본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피와 배신, 침묵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는 일은 곧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그 우물의 존재는 영영 세상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그것은 지워지는 것이다. 증거도, 기록도, 목격자도 없이 그 어떤 존재도 그 우물과 그 속의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을 통째로 건다. 아니, 어쩌면 목숨보다 더 무거운 것을 걸고 이 글을 남긴다. 기억을, 과거를,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일본 도쿄의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직책은 없었다. 명함도 없고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 쓰는 인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배달기사, 가끔은 운전사, 그리고 아주 가끔은 감시자. 그 모든 일을 조용히 질문 없이 처리하는 존재. 그 조직에서 내 윗사람은 N이라는 인물이었다. 이름은 이니셜로만 기억한다. 정확한 본명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간부 자리에 올랐고 기존 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는 위험한 일을 조직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대신 외부의 일회용 인물들을 고용했다. 일을 맡기고 돈을 건네고 사건이 터지면 꼬리를 자르는 방식이었다. 경찰이나 언론에까지 닿기 전에 문제를 잘라내는 거지. 그 대신 대가는 후하게 줬다. 그래서 나도 감수하고 일을 했다. 위험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만큼 손에 쥐는 것도 컸다. 한 달에 수천만 엔을 손에 쥘 수 있었으니까. 내가 활동하던 지역은 도쿄 중에서도 부유층과 외국인이 밀집한 곳이었다. 그 지역의 캬바쿠라나 고급 클럽들은 매일 밤 화려한 꽃들로 테이블을 장식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장식으로 여기겠지만 그 꽃은 사실상의 영업 신호이자 접대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꽃을 배달하는 사람이었다. 승합차를 몰고 꽃집에 가서 꽃을 픽업하고 그것을 클럽으로 가져다 주고 다시 꽃값보다 몇 배나 비싼 돈을 받고 돌아오는 일.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하루에 몇 차례 매일 반복되는 그 배달 속에서 누구와 마주치느냐에 따라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배달하던 꽃값은 꽃집에서 사온 가격의 최소 3배, 많게는 5배였다. 거래는 늘 현금으로 이뤄졌고 그 돈은 꽃이 아니라 평판과 질서에 대한 대가였다. 한 달 수익은 대략 3천만 엔에 달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나 같은 말단에게는 과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만큼의 침묵을 요구하는 돈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진짜로 배달만 했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나는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조차 실감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없이 부름을 받았고 심야에 호출을 받고 차를 몰았고 누군가와 말을 섞지 않은 채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달리게 되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익숙한 패턴, 익숙한 호출. K로부터의 짧은 연락. 오늘 밤 준비해라. 말은 짧았고 항상 그렇듯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그렇듯 필요한 행동만을 요구했고 나도 묻지 않았다. 그게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 낯선 침묵. 그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반복했던 그 일상의 호출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평소였다면 S와 K 외에도 몇 명의 젊은 부하들이 주위를 분주히 오갔을 텐데 그날은 단 3사람뿐이었다. N, S, 그리고 K. 그것이 이상했다. N은 평소 이런 자리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그는 보통 모든 일을 뒤에서 조율하고 명령만 내리는 쪽이었다. 그런 그가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다는 건
분명 이번 작업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증거였다. 내가 도착했는데도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N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S와 K는 내 존재를 잠시 잊은 듯 중얼중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대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냐? 아니요, 이 녀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대화는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닌 듯한 기묘한 분위기였다. 그러다 결국 나는 차의 운전석에 앉게 되었고 트렁크가 열렸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실렸다. 그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것은 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묵직했고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따라붙었다. 무게가 전해졌고 짐이 내려질 때의 소리 역시 평소와 달랐다. 딱딱하거나 둔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S와 K, 그 둘이 나의 차에 함께 올라탔다. 이전까지의 모든 일에서 나는 언제나 그들의 벤츠 뒤를 조용히 따르기만 했다. 따로 탑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내 차에 올라탔다. 그 순간 뭔가가 틀어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쩌면 그건 직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경고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평소대로 일반 도로를 탈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S가 말했다. 수도 고속도로로 들어가. 그 말은 듣자마자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수도 고속도로는 절대 우리가 쓰지 않는 길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많고 차량 흐름이 고정되어 있어. 번호판은 물론 차종까지 추적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일을 할 때는 골목을 돌고 외곽 도로를 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부러 고속도로를 택했다. 도쿄 중심을 관통하며 황궁을 지나게 되는 그 노선은 심지어 일부 구간은 보안상의 이유로 지하로 파묻혀 있다. 우리는 그 지하 구간으로 진입했다. 나는 길치였다. 운전은 잘했지만 방향 감각이 없었고 서울도 아니고 도쿄는 나에게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였다. 하지만 대략적인 거리감과 터널 구조를 보면 아마도 우리는 그 순환선을 2번 이상 돈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위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추측은 곧 확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달리던 N의 벤츠가 갑자기 비상등을 켰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은 단순한 정차 신호가 아니다. 그건 지금이다라는 신호. 사전에 약속된 타이밍을 알리는 징표였다. S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 그리고 정차해. 나는 그의 지시대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려 정차했다. 그 지점은 고속도로의 합류 지점 중 하나였다. 다른 차들의 시야에서 비껴있는 구조. 마치 섬처럼 도로 한복판에 동떨어진 위치였다. S는 다시 말했다. 저기 기둥 사이 그 공간. 후진으로 차를 대. 나는 순순히 따라야 했다. 전조등을 끄고 숨을 죽였다. 잠시 뒤 N의 벤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달려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S와 K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얼굴로 내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상했다. 이들이 나를 운전석 밖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순간 마치 심장이 쿵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다. 트렁크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비닐로 감싸인 물체를 보았다. 어디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장면. 검은색의 두꺼운 산업용 비닐. 영화 속에서 시체를 싸는 데 쓰이는 그런 봉투. 하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다. 피의 비릿함도 부패의 흔적도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갈해서 더 오싹했다. S와 K는 말없이 그 봉투를 차에서 꺼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인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문득 떠올랐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할 때 나를 데려온 적이 없었지? 그들은 나를 운전석 밖으로 불러내지 않았다. 짐을 만지게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된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을 거다. 꺼내서 저 철조망 문을 열어. S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순순히 그의 말대로 했다. 작은 금속 열쇠. 손에 쥐자마자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곳. 감춰진 세계로 향하는 열쇠였다. 철조망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문이라기보다는 벽. 회색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장벽. 열쇠 구멍도 손잡이도 없는 벽. 도저히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구조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S는 다시 말했다. 다른 주머니도 뒤져봐. 거기엔 2개의 열쇠가 더 있을 거다. 나는 말없이 손을 넣었다. 작은 열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묵직한 금속 열쇠. 둘 다 쥔 채로 나는 벽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뚜껑을 발견했다. 벽에 딱 붙어 있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의 사각 금속판. 나는 작은 열쇠를 그곳에 꽂았다.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원통형 잠금 장치. 이번엔 큰 열쇠의 차례였다.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렸다. 금속이 갈리는 듯한 무거운 마찰음이 이어졌고 곧 철컥하는 잠금 해제음이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콘크리트 벽이 천천히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리며 열리는 벽. 그 안에는 완전한 어둠이 숨어 있었다. 인공적인 조명 하나 없는 깊고 거대한 공허. 손전등을 켜고 몇 걸음 들어서자 또 다른 문이 나왔다. 이번엔 철문이었다.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철판문. 그 표면에는 낯선 표기가 새겨져 있었다. 무단 출입 엄금 방위시설청. 일본 방위시설청. 군 관련 시설이라는 뜻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은 일본 도로공단 소유 구역이었다. 지도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문이 존재한다는 것. 더구나 야쿠자 조직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낯설고 불안했다. 카메라. 없겠지? 나는 무심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다. 감시 장비, 경고 시스템, 자동 신고 장치.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S와 K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을 열었다. 아까 전 콘크리트 벽과 똑같은 방식.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철문을 열고 우리 셋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안은 습기와 먼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조금 걷자 곧 계단이 나왔다. 안쪽은 완전히 지하 구조였다. 지하로 깊이 말도 안 되게 깊은 곳으로 향하는 계단. 벽은 콘크리트였고 발 아래 계단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 걷는 족족 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S와 K는 여전히 말없이 걸었다. 두 사람 모두 이마와 턱에서 땀이 줄줄 흘렀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계단은 짧지 않았다. 적어도 8층 건물 높이는 좋게 될 만큼 내려갔을 것이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우리는 드디어 바닥에 도달했다. 그곳은 통로였다. 한눈에 봐도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너비. 높은 천장과 양옆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벽면. 군사시설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구조.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설치된 조명들이었다. 군데군데 오래된 백열등이 달려 있었고 그 불빛이 아주 어슴푸레하게 공간을 밝혀주고 있었다. 단절된 시설일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주기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건 살아있는 시설이었다. 죽은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줄기 터널, 길게 뻗은 통로, 가끔은 철문이 있었고 그 문 너머엔 또 다른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말없이 묵묵히 걸었다. 우리가 통로를 따라 걷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 감각은 벌써 무뎌져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콘크리트 벽면과 조명의 그림자는 내 머릿속 방향 감각까지 앗아갔다. 그런 가운데 S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는 반사적으로 멈췄고 K도 걸음을 멈추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S는 고개를 들어 앞에 철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아닌가? 이 문 같아. 그 말과 함께 시선을 옮기니 철문의 표면에는 검게 낡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국 육군 제13호 갱도.
순간 내 속이 얼어붙는 듯했다. 제국 육군. 그 단어 자체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말이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 즉, 이 터널은 적어도 수십 년, 어쩌면 반세기 이상 전일 것이란 뜻이었다. 그들이 왜 이런 장소를 알고 있는 걸까? 이곳은 도쿄 한복판의 지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도시의 아래에 이런 터널이 묻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S는 문을 열었고 우리 셋은 다시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엔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방이었다. 학교 교실만 한 크기의 네모진 공간. 콘크리트로 된 벽면, 바닥, 그리고 중앙에 놓인 철제 덮개의 구조물. 그것이 우물이었다. 우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뚜껑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엔 녹슨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그 쇠사슬은 천장에 연결된 도르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S는 내게 말했다. 저기 쇠사슬 당겨서 뚜껑 열어.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명령에 따랐다. 손에 감기는 쇠사슬은 찬기어 녹으로 거칠었다. 당길 때마다 사슬의 마디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기 그 음산한 소리는 묘하게 이 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뚜껑이 점차 열렸다. 마치 누군가의 입이 벌어지듯 천천히 그 어두운 구멍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며 나는 점점 불길한 느낌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됐어. 이제 이거 들자. S와 K는 봉투를 내려놓고 양쪽 끝을 다시 붙들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짐작은 하되 확신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 확신은 곧 눈앞에서 깨졌다. 봉투의 끝을 들려던 순간이었다. 그 검은 봉투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금방 착각일 수도 있을 정도로 미약하게. 그러나 두 번째는 분명했다.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봉투는 날뛰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S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을 놓아버렸다. K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봉투의 입구 쪽이 열리며 한 남자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그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깡마르고 눈은 피로 충혈돼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아는 듯했다. 어디선가 언젠가 분명히 마주쳤던 인물. 하지만 내 뇌는 그 순간 작동을 멈췄다. 그가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은 S가 외쳤다. 정신 차렸잖아. 왜 깨어나 있냐고. 봉투에 다시 넣어. 빨리 약 써. K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약은 없어요. 오늘은 안 챙겼어요.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움직임은 잽쌌다. S는 봉투 위 그 남자의 복부 부분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움직이지 마. 그 소리에 이어 들려온 것은 짧고도 큰 신음소리. 하지만 남자는 다시 봉투를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려 했다. 이제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과 온몸을 비틀어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합쳐졌다. 그건 본능이었다.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마지막 의지. S는 주저하지 않았다. 다시 복부를 이번엔 더 세게 걷어찼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없었다. 무표정 그 자체였다. K도 함께 움직였다. 두 사람은 그 봉투를 짓이기듯 어깨와 배, 가슴을 번갈아 차기 시작했다. 이질적인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남자는 움직였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생명 그 자체가 저항하는 것처럼. 그러다 남자의 시선이 어느 순간 나를 향했다. 그 눈빛. 그 찢어질 듯한 얼굴 위. 피멍든 눈동자. 재갈에 가려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는 눈으로 말했다. 제발 날 좀 구해줘.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지금도 내 꿈속에 등장한다. 언제나 똑같은 표정으로 살고 싶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절규하던 그 얼굴로. K는 그를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깨를 밟고 몸을 눌러. 그 남자는 여전히 눈으로 나를 보며 봉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봉투 입구는 천천히 다시 묶였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의 눈은 나를 놓지 않았다.
S는 마지막으로 그 봉투를 한 번 더 걷어찼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됐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살려는 놈을 두들겨 패놓고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란 말인가. S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그 녀석 얼굴 봤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못 봤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떠오르지 않았다.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나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우리는 다시 짐을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남자가 들어있는 봉투를 다시 짊어졌다. S와 K가 양끝을 들고 나는 그 가운데를 떠받들었다. 이제 그들의 짐은 곧 나의 짐이 되었고 나는 어느샌가 그들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의 고리에 걸려들어 있었다. 13호 갱도는 계속 이어졌다. 이제는 터널이 좁아졌다. 폭이 3m 남짓. 천장도 낮아지고 벽은 더 축축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는지 벽면 여기저기엔 검은 곰팡이와 이끼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른편은 단단한 벽이었고 왼편에는 불규칙적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들이 나왔다. 각 계단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의 폭. 그마저도 낡아 부서진 곳이 많아 조심스레 발을 디뎌야만 했다. 몇 번째 계단이었을까? S가 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다. 여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바라봤다. 계단 아래. 작은 철문 하나. 지금까지 지나온 문들에 비하면 어디 공장 창고 정도로 보일 만큼 소박하고 작은 문이었다. 하지만 그 문에 쓰여 있던 문구는 그 모든 단순함을 무너뜨렸다.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 나는 이 단어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 걸 실감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꽤 넓었다. 초등학교 교실만 한 공간.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그 중앙에 우물이 있었다. 이번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다. 두껍고 무거운 철제 뚜껑. 가장자리에는 역시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그 사슬은 천장의 도르래와 연결되어 있었다. S는 익숙한 듯 말했다. 내가 아까처럼 뚜껑 열어. 나는 말없이 도르래의 반대편 쇠사슬을 잡고 천천히 당겼다. 도르래는 비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뚜껑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들려올랐다. 마지막에 힘이 빠진 듯 뚜껑은 멈춰 섰고 우물 안쪽이 입을 벌렸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우물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다. 그건 무언가를 가둬놓기 위한 구조. 무언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덩이였다. 살아있는 존재를 땅속 깊숙한 어둠에 처박아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의 형벌 장소처럼 S와 K는 짐을 들어 우물 위로 다가갔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바라봤다. 그들은 호흡을 맞춰 봉투를 들어 올렸고 우물 안으로 내던졌다. 나는 물 튀는 소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들려온 소리는 달랐다. 종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듯한 마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물은 없었다. 이 우물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말라 있었다. S와 K는 서로 마주보며 숨을 고르더니 나를 향해 턱짓을 했다. 손전등 좀 비춰봐. 그게 명령인지 확인인지조차 모른 채 나는 말없이 손전등을 우물 안으로 비추었다. 처음에는 빛이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 우물은 깊었다. 상상 이상으로. 하지만 초점을 맞추고 빛의 각도를 조절하자 그제야 바닥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 봉투의 일부가 보였다. 제대로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 봉투 옆에서 손이 나타났다. 하얗게 마른 손. 피부는 새하얗고 털 하나 없었다. 사람 손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곧이어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하얀 두피. 그 위에 역시 털 하나 없다. 나는 순간 봉투에 있던 남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존재.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머리가 올라왔다. 둘이다. 우물 속에 최소 2명의, 아니 2개의 존재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그들과 마주친 것이 나였다.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잃었다. 그 얼굴엔 눈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눈구멍조차 없었다. 그저 작은 구멍 같은 자국. 콧구멍처럼 살 속에 매끈하게 파인 작은 틈. 그것이 그들의 눈자리였다. 그 얼굴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니었다. 어딘가 어설픈 복제품 같았다. 가짜 얼굴, 가면 같은 피부,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인간의 형태를 흉내낸 느낌. 그리고 그 존재들 주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저 아래에는 그것들 말고도 더 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존재들이 이 우물 속에 있는 걸까? 왜 우리 조직은 이런 우물을 알고 있는 걸까? 왜 산 사람을 이 안에 던지는 걸까?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K와 S 역시 놀라며 돌아봤다. 그 문 사이로 들어온 사람 N이었다. N은 우리를 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물, 손전등, 그리고 우리 셋의 표정. 그는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한 듯했다. 봤냐, 저 안을?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곧 얘라는 말과 같았다. 빨리 뚜껑 닫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르래를 돌렸다. 뚜껑은 천천히 다시 닫혀갔다. 그리고 애는 조용히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잊어. 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는 걸 오히려 확신했다. 우리는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위로 올라왔다. 지하에서 마주한 그 우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눈 없는 것들. 그리고 그 괴이한 시선들. 그것들은 그저 본다는 행위를 흉내낸 것일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 안을 꿰뚫어 본 것일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다. 도로에는 불빛이 깔리고 도시의 소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에서 들었던 침묵은 내 안에 뿌리내려 더 깊은 공허로 변해버렸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차로 갈라졌다. S와 K는 이번엔 N과 함께 벤츠를 타고 떠났고 나는 홀로 승합차를 몰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셋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며칠이 흐른 뒤 나는 문득 떠올렸다. 그 봉투 속 피멍든 얼굴. 그 날뛰던 남자. 나를 눈으로 붙잡으려던 그 살아있는 절규. 기억은 흐릿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다. 그는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 이름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얼굴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사무실, 회식, 클럽. 건방지고 조심성 없고 어떻게 저딴 애가 조직 간부 자식일까 싶을 정도로 어리숙한 남자. 하지만 그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가 곧 복귀할 것이라는 말도 오갔다. 그럼 그가 왜 산채로 그 우물 안에 떨어져야만 했을까? 처음엔 그저 단순한 실수 처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회장에게 말 못할 일이 생겼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결단. 하지만 이상했다. 죽이지 말라는 말. 그건 누가 왜 했단 말일까? 조직이든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든 그 우물 속 것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우물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다. 그곳은 재물의 자리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를 고통 속에 던져 넣는 무언가. 그러면 그 우물은 단지 오래된 유산이 아닌 지금도 운영 중인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조직. 그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사건이 있은 후 2주일쯤 지나 애는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흔적도 없이. 그리고 S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짧았고 낯설 만큼 건조했다. 너도 어디로든 숨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에는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이해했다. 회장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그리고 조직은 그 흔적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나는 도쿄를 떠났다. 지인의 집을 거쳐 다른 현으로
또 다른 도시로. 사람 많은 곳, 카메라 많은 곳, 신분 확인을 덜 하는 곳. 매일을 다르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한적한 PC방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곳도 오래 있진 못할 거다. 조만간 이런 곳에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 입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글을 올리면 조직 쪽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금방이라도 알아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뒤 나는 이 동네를 떠날 것이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우물제 126호 우물의 정체를 밝혀주길 바란다. 왜 야쿠자 조직이 그런 장소에 열쇠를 갖고 있는지, 왜 산 사람을 그곳에 던져야만 하는지, 왜 죽이면 안 되는지를,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나를 쫓는 그 녀석들도 혹은 그들 위에 있는 더 큰 무언가도 모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것이다. 3번째 이야기, 산속의 오래된 폐가. 몇 해 전, 나는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 도쿄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여온 피로와 갈망의 결과였다. 도쿄에서의 삶은 처음엔 흥미로웠고 화려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면에 있는 고요한 외로움과 끊임없는 소음이 나를 지치게 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면서도 내 안의 고요함을 깎아먹는 듯한 느낌이 점점 커졌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도에서 이름도 생소한 작은 시골 마을 하나를 골라 그곳으로 향한 것이다. 그 마을은 도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다. 푸른 산들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 그리고 밤이면 들리는 벌레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또 진실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과 달랐다. 낯선 외지인인 나를 경계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곧 나는 그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입에 담기조차거리는 음울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고 그곳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은 이미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싹함을 느끼며 더 멀리하려 하겠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항상 그럴 때가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이끌곤 했다. 결국 나는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고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웠다. 나는 간단한 짐을 챙겨 산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평범한 오솔길이 이어졌지만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나무들은 더 빽빽해졌다. 햇빛은 점점 사라지고 공기에는 습기와 정체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그 폐가 앞에 도착했다. 멀리서 바라보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무너질 듯한 형체를 하고 있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거무스름한 곰팡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부서진 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눈에 띄게 떠다녔고 거미줄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빽빽하게 내려와 있었다. 발을 들일 때마다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나는 기이한 점들을 여러 개 발견했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면을 응시하며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닥에는 부서진 의자와 깨진 접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책장이든 장롱이든 무엇이든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집안 곳곳에 놓여있던 작은 인형들이었다. 그 인형들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배치해 놓은 것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모양은 거의 동일했고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2층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발밑이 무너질 것 같아 신중히 움직여야 했다. 2층에는 더 많은 인형들이 있었다. 이 인형들은 각각의 방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고 그 방의 문은 모두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어쩐지 그 인형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아주 작고 은밀한 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인형 하나가 내 앞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주저하며 그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 인형은 다른 인형들과 동일한 모양이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어딘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인형의 얼굴에는 작고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망쳐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몸에 한기가 훅 끼쳤다.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고 호흡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즉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주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인형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그곳을 떠났다.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도전 삼아 들어갔다가 모두 무언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했다. 내가 겪은 것도 결국 그 중 하나였던 셈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기운이 나를 해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고를 주려 했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분위기와 인형의 미소, 그리고 도망쳐라는 글귀는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도쿄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의 기억, 그리고 그 폐가에서의 체험은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그 집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히 큰 의미가 되었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폐가는 단지 낡고 오래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 깊이 있는 장소였다. 나는 더 이상 무모한 호기심으로 어두운 곳을 찾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